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됐던 올해 마지막 12월 FOMC 회의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좀 강한 출구 전략을 제시했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오히려 뉴욕 증시 3대 지수 주가는 이 발표 이후에 큰 폭으로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오늘은 금융위기 이후에 2013년 테이퍼링 추진 당시와 비교해 진단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페드의 경제 전망 그리고 올해 마지막 회의 결과를 점검해 보도록 하죠. 네,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우리나라가 사실 오늘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3대 지수가 강하게 오른 거는 아마 연말 크리스마스 앞두고 있는 데에서 가장 큰 선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회의 직전에도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0년 만에 최고치다. 생산자 물가가 사상 최고치다 하더라도 사실 인플레 피크 안로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상치 대비해서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은 물가가 거의 정점에 와닿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성장이 받쳐주는 고성장 고물가 성장이 받쳐줄 때에는 이렇게 테이퍼링이 신속하게 추진하더라도 주가는 안 떨어질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미리 진단해 드렸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오늘 역시 내년도의 통화정책 회의를 결정하는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게 이번 회의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밑그림에 해당되는 경제 전망이 역시 회의 결과라든가 증시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 성장률은 중요하지 않죠. 투자는 미래이기 때문에 내년 성장률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9월 전망치 3.8%인데 내년 성장률, 12월 성장률은 4.0%입니다. 상시 성장률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9월 달에 제기됐던 스태그플레이션, 슬로우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됐다는 얘기입니다. 물가는 근원 PCI 물가가 2.3%에서 9월 전망에 이번에는 2.7% 올라가긴 했지만 이미 11월 달에 근원 CPI, 근원 PCE 물가가 4% 이상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월별 지수로 보면 내년도의 물가 상승률을 볼 때에는 10월, 11월 PCE 물가의 상승폭보다는 많이 둔화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투자 심리를 안정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관심이 이번에는 경기 전망과 함께 이 경기 전망 밑그림을 토대로 해서 FOMC 멤버들이 지금은 18명인데요. 점도표에 참여하는 사람이 2명이 좀 공석돼서 지금 16명이죠. 점도표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는 가장 중요한 게 피볼 레이트거든요. 피볼 레이트 중심선인데 점도표의 중심선인데 자 2020년 내년에 9월 전망에서는 피볼 레이트 0.3% 지금 0.1%입니다. 0.3%인데 0.9% 정도 되다 보니까 올렸고 그 다음에 2023년에는 1.0이 9월 전망이었었는데 1.6% 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2022년에 내년에 기준금리가 3차례 오른다. 그 다음에 2023년에는 언론에서는 2차례 정도 나옵니다는 사실 2에서 3차례 정도 이렇게 금리 인상폭을 가져갈 것이다. 데이터 디펜던트에서. 그래서 두 가지 뭐다. 하나는 파월 의장이 9월까지만 하더라도 테이퍼링을 추진하더라도 금리와는 연계시키지 않겠다. 근데 금리는 연결시킨다. 그리고 금리 인상 폭이 굉장히 빨라진다.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노멀 스텝 0.25%에서 빅 스텝 2단계 이상으로 빨리 추진한다. 빨리 금리 인상도 빨리 정상화시킨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테이퍼링 규모도 예상한 대로 매월 15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인데요. 오늘 사실 이 대목에 있어서는 논란이 있었던 것은 리 서머스 교수라든가 이런 게 집값 상승이 좀 너무 이례적이다 해서 사실 주택 저당 증권 MBS부터 좀 많이 줄여둘 필요가 있었었는데요. 푸는 즉시 이렇게 회수하는 것도 똑같아. 2대1 규모로 해서 300억 달러는 역시 2대1 규모로 해서 국채가 200억 달러, 그 다음에 MBS가 100억 달러 정도에서 2대1을 유지한 요 특징이 이번 회담에 이렇게 결과다 이렇게 됐습니다. 궁금한 점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페드 회의 결과만 살펴보자면 증시가 하락하는 게 통상적인 개념인데 오히려 발표 이후에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테이퍼링 추진하고 기준금리가 되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의 가장 큰 변수는 시장금리가 되겠죠. 테이퍼링을 빨리 앞당긴다. 그 다음에 기준금리를 빨리 올린다 하면 국채금리가 얼마큼 반응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난 9월에 그 테이퍼를 처음 공식화할 때에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공식화할 때에는 금리가 굉장히 급등해서 사실상 이 81년에 금리 악몽이 발생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런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 이렇게 물론 앞당기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를 좀 빨리 가다 해서 국채금리는 당연히 올라간다 하더라도 81년 악몽과 같은 이런 낙인 효과가 재현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도 기억나시겠습니다는 이번에 그 첫 테이퍼링을 공식화했던 9월 때는 사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여름휴가철 이후에 물가가 올라가고 성장이 낮아지는 슬로우플레이션이 됐죠. 근데 지금은 그 우려가 좀 많이 완화됐죠. 그 다음에 그때는 아시겠습니다는 새로운 회계연도 앞두고 예산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폴트 우려가 제기됐죠. 그때. 그러다 보니까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이러다간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던 제2차 얼쇼크에 사실 국채금리가 급등해서 나스닥 지수라든가 3대지수가 떨어졌던 이런 악몽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 하는데 9월 달은 그런 악몽이 재현돼서 나스닥 지수가 아주 급락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번에 보면 이번에는 사실 신속한 테이퍼링 그 다음에 기준금리가 빨리 올라가는 이런 데에서 다른 쪽의 정책이 보완됐다는 얘기입니다. 12월 15일이 어떻습니까? 임시예산의 처리의 시한이죠. 연방부채 한대 시한이죠. 요거 다 말끔히 해소시켜 놨지 않습니까? 말끔히 해소시켜 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같이 내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거꾸로 올라가고 이 사회적 인프라라든가 투자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그 물가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피크 한론 제기되고 그 다음에 임시예산안 연방부채 한도 처리가 되니까 디폴트 우리가 줄어든 거죠.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10년 금리가 올라가긴 했지만 테이퍼링 앞당기고 기준금리를 빨리 올리는 것 비해서는 상승폭이 그렇게 올라가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81년 금리 악몽이 재현되지 않다 보니까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빅테크 입장에서는 오늘 특이하게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는 재료가 없었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같이 빅테크 업종 나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3대 지수 모습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대 지수 이렇게 보면 나스닥 지수가 가장 많이 올랐 겁니다. 그런 과정이 이렇게 나스닥 지수가 장마판에 가장 많이 올라갔기에 바로 그런 일입니다. 국채금리 악몽이 없다 보니까 그게 가장 많이 민감하는 이러한 나스닥 지수가 장막판에 많이 오르게 된 배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얘기할 때 예견됐다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면 이번에도 내년 성장률이 거꾸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그 경제 전망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2020년을 보겠습니다. 9월 전망에 GDP라고 표시한 영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2020년을 보겠습니다. 9월 전망에 2020년도 3.8%입니다. 근데 이번에 전망은 4.0%입니다. 성장률에 훼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설명한 대로 고성장, 고물가, 고성장, 저물가, 저성장, 고물가, 저성장, 저물가 이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페드를 보면 내년도에 성장률이 거꾸로 올랐지 않습니까? 네. 3.8에서 4.0.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성장에 훼손이 없으니까 주가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근원, 저기 코어와 PC 인플레이션을 보겠습니다. 네, 중간 부분에 있죠. 그렇습니다. 2.3에서 2.7%로 오르긴 했지만 이미 10월, 11월 달에 코어 인플레이션 4%가 됐습니다. 이 월별 지표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2.7% 보면 월별 추이를 보면 인플레가 피크 한원이 된다 하는 것을 반영하는 거죠. 그런 각도에서 오늘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추진됐던 출구 전략과 비교해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에 따른 출구 전략은 어떻게 좀 다르고 변화가 있었는지 이 부분도 점검을 해주시죠. 네, 사실은 시청자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대목은 테이퍼링도 신속하게 하고 네. 기준금도 빨리 올라가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사실 올라갔을까 하는 측면에서 테이퍼링 얘기가 나왔을 때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 추진할 때 2013년 그때 당시의 출구 전략과 비교해 보는 것이 아마 오늘 주가가 올라갔던 가장 큰 이고 앞으로 주가의 향방을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4시에 끝나긴 했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 비교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출구 전략은 비상국면, 그것이 위기국면이든 코로나 사태든 비상국면에 돈을 확 풀었던
이런 국면에서 벗어나는 지하철에서 깊은 이렇게 내리시면 이렇게 집에 가시기 위해서 출구를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숏컷을 선택하는 이게 엑시트 스트리치 오랜만에 들어보이죠? 출구 전략이 안 돼요. 정상적인 수순은 1단계 돈을 줄였던 것을 줄이고 돈을 공급해도 줄이는 테이퍼링, 다르다 하시죠? 스톡콕지 줄이는 것.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하는 단계도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이번에 나온 시나리오대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테이퍼링은 금리위기 당시에 비해서 금리위기 당시에는 2013년 당시에 페드 의장인 버냉키 의장이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양적 완화 종료가 2020 이게 2014년입니다. 조금 있으면 14년입니다. 네. 조금 오타가 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2시에 끝나다 보니까 과거를 비교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다 찾다 보니까 그런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4년 10월에 종료했습니다. 요 23년이 아니고 14년입니다. 여기 이제 네.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한다 본다면 한 2년여간에 걸쳐서 했죠. 2년간에서 느슨하게 했던 겁니다. 소프트 테이퍼링을 했던 겁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 한번 보겠습니다. 9월 달에 테이퍼링을 첫 공식화했는데 그때에서부터 내년 3월까지 종료한다면 불과 몇 개월입니까? 6개월 정도죠. 6개월 정도. 아주 빨리 테이퍼링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하드 테이퍼링 내지는 스트롱 테이퍼링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10 금융위기 때는 굉장히 위크 테이퍼링, 그 다음에 느슨한 형태의 플렉시블 테이퍼링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월가에서. 이런 건데요.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금리 인상 부분에서 저 정상적인 수술에서 금리 인상 부분을 보면 금융위기 때 그때는 2014년 테이퍼링이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첫 금리 인상이 2015년 12월 달에 단행했습니다.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는 내년 종료 이후에 지금 나온 거 5월, 6월 바로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3월 달에 끝나는데 5월 달이냐? 3월 달에 4월 달 페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5월 달이 있거든요. 그래서 5월, 6월 달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3월 달에 테이퍼링을 종료한다면 바로 금리가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이 상당히 앞당겨진다. 그러면 시청자분께서 더더욱 궁금한 거는 금리 대행 장시보다 돈줄을 이렇게 공급하는 걸 줄이고 금리를 빨리 가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 그때는 떨어졌는데 네. 지금부터 그 궁금증을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출구 전략이 금융위기 당시에 추진됐던 출구 전략보다 더 좀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네, 우리가 출구 전략은 통화정책의 출구 전략은 두 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비상국면 사태에 따라서 출구 전략이라는 건 지하 벙커에 전쟁이 나서 지하 벙커에 들어가니까 이제 전쟁이 끝나면 나와야 되죠. 그래서 XT라는 표현을 써서 여러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그게 매월 300억 줄일 것이냐 500억 것이냐 지하철 통로 1번, 2번, 3번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300억 달러 정도로 이렇게 줄이는 거죠. 금리도 빨리 올라가고. 그래서 요거 규모에서 soft exit stretch와 strong exit stretch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번 두 가지 성격을 한번 보면 리먼 사태 때는 사실 시스템 위기입니다. 대형 금융사들의 여러 가지 금융 시스템에서 발생했던 레버리지비라든가 프라임 트레이딩 이런 문제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위기는 그동안 골아떨어진 미국의 금융 시스템의 여러 가지 문제가 골마 떨어져서 중환자가 됐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환자를 이렇게 할 때 중환자가 이제 좀 나아진다 하면 사실은 신체가 허약하지 않습니까? 신체가 허약할 때 그때 당시에 뭐냐? 자, 나아진다고 해서 돈줄을 확 줄여? 금리를 올려 하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는 누누이 말씀드린 노바디 노스지만 시스템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 쇼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바디 노스니까 돈을 왕창 무지하게 뿌렸죠. 금리도 제로금리 됐죠. 이제 지금 상태에서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정리 문제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사실은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요게 백신 개발하고 또 백신이 효과가 없다 해도 자, 바이든 정부에서 보면 코로나 문제에서 위드 코로나 가면은 경제활동에서 보면 연계체제가 되는 거죠. 그게 뭐냐? 시스템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성장률은 빨리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올해도 성장률이 올라갔습니다는 내년에도 9월 전망에 비해서 성장률이 더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시스템에 문제가 없었으니까
바이러스에서 격리 인슐레이션 시켰으니까 자, 백신이 효과가 있으면 연계 체제로 되지만 백신이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변이가 있다 하더라도 자,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오미크론 영향 제거, 그다음에 위드 코로나 가. 그러면 경제는 봉쇄 체제에서 안 가는 거죠. 안 가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성장률의 훼손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자, 신속하게 테이퍼링, 신속하게 기준금리인다 불구하고 성장률에 문제가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배경이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에 따른 스트레치는 출구 전략은 뭐냐면 인플레를 잡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플레를 잡으려면 신속하게 잡아야죠. 인플레를 잡으면 경제 성장률 이렇게 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이 있습니다는 신속하게 잡는 게 인플레죠. 왜냐? 시청자 여러분 슬슬 잡으면 인플레 기대 심리가 이렇게 차단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플레 기대 심리가 막 올라가죠. 시청자 여러분. 자, 성장률에 문제가 없다. 근데 인플레 기대 심리가 많이 올라가죠. 인플레 기대 심리를 차단시키려면 확 떨어버리죠. 그런 각도에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테이퍼링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출구 전략 기준금리를 빨리 올라가는 것은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인플레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인플레는 뭐냐? 기대 심리를 차단시키는 게 중요하다. 지금은 사이콜리즘 때 심리 효과가 작용하고 이것이 확산시키는 네트워킹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걸 고리를 딱 차단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테이퍼링 기간이 앞당기고 그래서 테이퍼링 규모가 크고 기준금리를 바로 연결시키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점이 그렇게 빠르고 신속한 출구 전략을 사용할 경우에 인플레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신속한 테이퍼링을 추진에 앞서서 네. 연방부채라든가 이런 재정적인 측면에서 불확실한 요인을 전부 줄이는 겁니다. 네. 그게 정책 조합입니다. 파리스 믹스입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의 금리는 인플레 문제는 인플레 차단하는데 자, 과거처럼 신속하게 돈줄 줄이고 금리를 올리고 해서 잡을 수 있느냐? 성격이 좀 다르죠. 그게 수요견이 인플레일 때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부분을 통해서 돈줄 줄이고 금리를 올리면 씀씀이 줄어든다. 수요가 경기 과열일 때는 물가는 안정시키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공급 측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다른 쪽에 정책적인 파리스 믹스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디폴트 우려를 완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자,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오늘 재봉쇄 체제로 간 다음에 이것 또한 문제일 겁니다. 성장률 소상공인은 지금 어떻게 됐냐? 엊그제 열어놨는데 또 줄이요? 미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한번 보면 재봉쇄 가지 않는다. 위드 코로나 간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가장 큰 문제에서 위드 코로나 가면 재봉쇄하지 않으니까 불연계되고 소상공인이 다 쫓겨나지 않죠. 우리 같은 경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장률 훼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정책적으로 코로나 방역 체제고 코로나 방역 체제는요. 국민의 전체가 있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우리는 뒤늦게 봉쇄 열어놨다가 또 가장 빨리 또 봉쇄 오늘 그 봉쇄하는데 좀 오늘 이렇게 해서 어떻게 발표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강하게 나온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면 국민 생활 전체적이 흐트러지면 경제 성장률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계획했던 부분이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이 지금 코로나 열어놓는다 그러니까 어렵게 아르바이트생 구해놓고 딱 구해놨는데 또 봉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뭐냐? 이 문제에서 위드 코로나 체제이다 보니까 자 9월 전망에 비해서 내년도에 성장률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후방 관련 효과가 큰 사회적 인프라법을 추진하는 거죠. 이제 연방부채 한도가 줄어들었으니까 한도가 갔어요. 그걸 유예시켰으니까. 그래서 뭐냐? 경기 성장률 훼손 부분을 전후방 관련 효과가 큰 국가의 계절 산업에 한다는 도로, 철도, 항만을 깎한다는 얘기죠. 내년에 투자 성수 효과에 의해서 그쪽 부분을 백업하니까 성장률이 올라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보면 동맹국을 통해서 공급망의 해결하는 데 지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는 거기에 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공급망 훼손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대외적으로 동맹국 중심으로 지금 여러 가지 회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파렉스 믹스가 되니까 물가가 잡는 쪽에서 페드가 물가 안정 쪽에 다른 쪽에 부작용이 있지만 신속하게 처리한 이런 쪽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국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달러 강세를 인위적으로 유도할 가능성도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이제 말씀드린 적이 네.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적 샥에 의해서 공급망에 의해서 수입 물가 상승, 미국의 CPI 상승 이렇게 되니까 자 대외 수입 물가 상승 또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이 있잖아요. 쫙 해서 저가 수출 이렇게 PPI에 저가 미국에 떠넘기기 이런 거 보면 결과적으로 달러 강세를 유도해야죠. 오늘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자연스럽게 뭐 달러는 강세가 됐을 겁니다. 달러 한번 강세를 이렇게 보면 달러 인덱스를 이렇게 보여주면 달러 인덱스는 오늘 올라갔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달러 인덱스 오늘 올라갔죠? 3.7% 정도 이렇게 올라가서 네, 지금 그래프를 3개월 보면 그래프네요. 전일 대비해서도 올라갔을 겁니다. 전일 대비해서도 이렇게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수입 물가 상승에 따라서 미국의 물가 상승하면 달러를 보면 뭐냐? 달러를 오히려 강세를 해야 수입 물가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의 CPI하고 중국의 PPI 물가를 정가시키는 걸 차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서 보면 금융 사이드가 실물에 비해서 3배 정도 높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신속한 테이퍼링, 금리 인상 하면은 사실상 뭐냐? 미국의 성장률만 훼손될 것이냐? 긴축한다고 해서 글로벌 자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강세하면 신속한 테이퍼링에서 올라가면 해외 자금들은 환차익 보고 달러 강세, 금리차 보고 해서 실물 경제 사이드에선 신속한 테이퍼링 추진해서 성장률이 훼손시킬지 모르지만 해외 자금들이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주가 상승하고 집값 상승하니까 웰스 팩트 부의 효과에서 성장률의 훼손 부분을 완충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닛 앨런이 앞으로는 뭐냐? 이번에 10월 15일 날 환율 보고서가 12월 달에 발표했지만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동맹국에 대해서는 거의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네. 중국에 대해서만 그런 국가에 대해서 좀 환율 그 보고서의 지위를 이렇게 사실상 그 변경시키긴 했어도 전체적으로 보면 동맹국에 대해서는 이런 걸 생각해서 사실상 그 환율 지위를 그대로 유지했거든요. 그런 것이 맞아 떨어져서 지금 뭐냐 강력한 긴축 정책 경우에 따라서는 강력하다고 봅니다. 굉장히 강력한 이게 예상됐기 때문에 아이고 그러긴 주가가 이렇게 장마판에 FOMC 끝나고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데는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가장 이렇게 이것저것도 아닐 때는 불확실성 해소됐기 때문에 이게 애매모호한 표현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확실한 근거에서 미국의 정책 당국자들이 얼마나 고심했는가. 시장을 안정시키는 목적으로서 인플레를 잡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우리 정책 당국자도 굉장히 시사점을 많이 던져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든지 정책 변화하면 부장에 따라서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사실상 그 정책 당국에 협조하는 모습 이런 것이 선진국의 경제정책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물가를 잡기 위해서 페드가 신속하게 치는 성장률 훼손하기 위해서 자 여야가 합쳐가지고 미국의 상원 합쳐가지고 그 다음에 공화당, 민주당 합쳐가지고 국민을 살려야 되지 않냐 본인들 입장에서 그런 측면에서 정책적인 파리스 믹스가 잘 강구돼서 오늘은 이렇게 신속하게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게 됐습니다. 금융위기 당시 때보다 이번에 페드가 좀 더 신속하게 출구 전략을 추진하게 된다면 급한 것은 아무래도 미국보다 신흥국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터키의 경우에 좀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최고 통수권자가 중요한 겁니다. 네. 지금 금융위기 때와 왜 비교냐면 그때에 비해서 테이퍼링의 기간을 상당히 단축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금리도 바로 연계시켜서 네. 자 바로 이렇게 지금 이제 금리는요 미국이 코로나 사태 터지기 전에 미국의 그 금리가 아직 1%, 1.25% 이때뿐이 아니기 때문에 1%가 정상화 국면입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내년도에 피볼 레이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까 0.9, 0.1이면 코로나 사태로 정상화된 겁니다. 그걸 따져주셔야 되거든요. 2023년에 1.6%는 코로나 사태 그 금리보다도 더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거를 비교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시청자분이 이번에 뭐냐 코로나 사태에 따라서 출구 전략이 얼만큼 빠른가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급한 것은 뭐냐? 급한 것은 신흥국들이죠. 예? 돈 풀어가지고 금리가 낮춰주고
돈 풀어서 이 자금들이 흘러갔던 신흥국들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테이퍼 텐트림이 나타났고 금리가 나타났던 그때 출구 전략 추진했던 비교했던 때와 지금의 신속하게 이렇게 금리가 출구 전략을 추진할 때 신흥국들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해서 과거의 데이터랑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테이퍼링 나왔을 때 이때가 시청자 여러분 맨 버너키가 얘기할 때입니다. 그때는 9 프레자일 5 국가 9F5. 그래서 존 앵커가 이렇게 대한항공에 물건을 실으면 깨지는 물건이면 앞에 프레자일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 스티커를 보이죠? 그거 표현입니다. 깨지긴 좋은 국가. 위기에서 테이퍼링해서 수소꼭지를 주니까 들어갔던 국가가 빠지는 상태에서 깨지기 쉬운 국가. 이게 제일 첫 번째는 JP 모건이 얘기했습니다. 2013년 당시. 그때에서 보면 인도, 인니, 남아공, 인도네시아입니다. 남아공, 터키, 브라질입니다. 그때 브라질 국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2013년 이때 굉장히 브라질 국채 손실 폭이 컸었을 겁니다. 그걸 아마 브라질 국채를 갖고 있었던 분이 잘 아시니까 잘 알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래서 구자를 붙이는데요. 왜 구자를 붙이냐? 2015년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때는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금리 인상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국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골드만삭스가 금리 텐트럼 해서 신 F5를 대는데요. 자, 멕시코, 인니, 요거는 9F5 국가 똑같이 영향을 미칩니다. 남아공, 터키, 그리고 그때 당시엔 브라질인데 이건 콜롬비아입니다. 이렇게 이제 비교하는 이유는 자, 이번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 텐트림에서 9F5 국가, 금리를 빨리 올리는 국가. 그래서 테이퍼 텐트림과 금리 텐트림을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신흥국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겹치는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테이퍼, 돈줄 줄이는 거에 따른 텐트림 현상, 금리 텐트림에 따른 문제를 겹치는 국가들이 어떨까? 그게 취약 신흥국들입니다. 취약 신흥국들. 우리는 선진 신흥국이니까 취약 신흥국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터키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대분돼야 되고 중남미 국가들은 전부 좌파국이기 때문에 더불어 여기에 해당될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 단계에서 보면 자, 최고 통수권자 역할이 얼마큼 중요하냐면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 사실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이렇게 파퓰리즘이 강한 자기 욕심만 채우는 국가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런 상태에서 사실상 인접에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이런 인접에 이렇게 되고 지금은 이란이라든가 이런 또 텔레반 문제라든가 이런 게서 주변 정세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또 미국도 이게 테이퍼링을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금리를 아주 낮춰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리라가 폭락하는데요. 달러당 14리라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이제 통화치로 얘기하겠습니다. 환율은 그 이상 올라가면 이게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금융위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처음으로 터키에서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미국은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속하게 금리를 올리고 신속하게 추진하면 자, 달러 강세, 그 다음에 금리 자본은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자본시장은 영향이 없는 겁니다. 영향이 적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에 가장 최게 테이퍼 텐트림, 금리 텐트림에서 영향을 받을 취약 신흥국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 강하게 이번에 FOMC에서 가장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지난 8월과 11월 두 차례 금리를 인상하면서 대출금리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고 보시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당연히 올라가겠죠, 시장금리.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돈줄을 줄이면 우리가 이제 사실상 그 리스크가 이렇게 코로나 사태 금리기 때 리스크를 이렇게 좀 돈을 많이 풀어서 안아줘야 충격을 흡수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리스크가 전앵커 리스크, 그다음에 내 리스크가 전앵커는 좋은 리스크가 적고 내 리스크 하면 이걸 돈을 좀 이렇게 걷어내면 명확히 보이지 않습니까? 리스크가. 그런 과정에서 이 돈줄을 줄이면 어떠냐? 정부 당국에서는 기준금리, 우리 정책금리를 올린다 하지 않더라도 돈줄을 줄이기 시작하면 자, 전앵커처럼 잘 사는 사람들은 리스크가 노출되더라도 여러분 캐시플로우가 받쳐져 있다. 근데 우리 것처럼 이렇게 리스크가 적은 사람들은 리스크가 큰 사람들은 뭐냐? MZ세대들인가 소상공인이죠. 네. 이 사람들은 뭐냐? 리스크가 잠복된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그 리스크가 우려가 돼서 이 사람들이 피해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기준금리를 빨리 올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자 11월 내 위드 코로나에서 풀어줬던 것이 이번에 또 뭐 코로나에서 다시 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상공인 다시 거리로 내모입니다. MZ세대 거리로 내모입니다. 미군 테이퍼링 추진해서 돈줄을 줄여가지고 가뜩이나 잠재 위험이 강한 MZ세대 소상공인은 뭐냐 그게 노출되는데 여기에 또 재봉세?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소상공인의 문제입니까? 코로나 방역 때문에 뭐냐 그 사람들은 또 피해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동학개미들은 또 피해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한국은행은 느닷없이 8월달 11월달 또 올려놔가지고 이 모양새를 만들어 놓습니까? 왜 됩니까? 그 문제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꼭 좀 말씀드릴 때, 자 지금 뭐 잘하시는 분이 뭐 정은거 금감원장, 고승범 위원장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맥락을 잘 짚으시니까, 저 이번 같은 경우는 제발 좀 행정 지도를 좀 해주십사. 시중은행 금리를 올리는데 왜 소상공인과 MZ에서는 담보가 부족해서 담보 금리를 6% 7%까지 올립니까? 이거 행정 지도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좀 꼭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재봉세에서 소상공인 또 거리로 나갑니다. 이거 좀 감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감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출구 전략을 신속하게 지금 추진을 한다면 아무래도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투자 전략도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사실 그 코로나 작년 그 임시회의에 돈을 많이 풀고 금리를 낮춰서 네.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코로나 장세, 유동성 장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돈을 줄이고 금리를 올리니까 각으로 포트폴리오는 이제 바뀌어줘야죠. 그렇죠. 바뀌어줘야죠. 그런 상태에서 포트폴리오를 이제 바꿔야 된다. 여전히 과거 코로나 장세에 내가 주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코로나 장세 때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이런 상태 금리가 저금리일 때 이런 쪽에 연연하면 안 된다. 오늘 꼭 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상 뭐냐 코로나 장세에서 오늘 FOMC가 회의가 끝나고 나더라도 주가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코로나 장세에 주식들을 계속해서 연연해서 가져가면 안 된다. 그런 착시 현상을 꼭 좀 제거시키길 바랍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이전에 말씀드렸던 인프레 관련된 이런 쪽 그다음 가면 자 연말이니까 배당주 요새 많이 올라가죠. 리츠, 달러, 희귀 원자재 이런 게 이제 괜찮다. 근데 불리한 것은 현금, 특히 채권형 상품 그리고 빅테크 업종도 상당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가가 올라갔다 착시 현상을 하지 말아라. 지금은 이제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통화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전략들은 지금 주가가 상승하는 틈을 통해서 그걸 뭐 계속해서 더 매집하지 말고 그걸 조정의 기회, 포트폴리오 변동의 계기를 좀 삼을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악개미들 입장에서는 취약 신흥국에서 지금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그 뭐 사람이 그 돈을 벌다 보면 욕심이 많으니까 그냥 뭐 간이 좀 보다 해가지고 요즘은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가 팍팍 뛰어 들어가는 모습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취약 신흥국들도 그냥 팍팍 뛰어들어가는데요. 공격적으로 그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금리 올라가고 돈줄을 쥐어서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 강세니까 미국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테마 글로벌 ETF라든가 미국 주식 이쪽 이런 쪽은 계속해서 유망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한국의 삼성전자도 있긴 하지만 자 국내 증시에서는 삼성전자 관련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전 앵커께서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아까 서상현 본부장이 이렇게 시간 관계상 뭐 소홀했다고 네. 해서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강하게 우리 전 앵커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많이 올랐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 같은 거 이렇게 추천해 드렸는데 그런 모습들이 지금 FOMC 회의 결과 이후에 계속해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염두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연준이 신속한 테이퍼링과 조기 금리 인상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오히려 상승한 이유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투자 전략의 변화, 포트폴리오 변화까지 점검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